소통과 소신이 필요할 때 꺼내 듣는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 강소팟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신입니다. 강소팟이 격주 발행에서 매주 발행으로 대전격 바뀐 이후 첫 번째 방송입니다. 기합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대전격은 뭔가요? 본격적으로 바뀌었다. 1주년을 또 기념하면서 매주 방송으로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딱 비슷한 시기에 입추가 지나면서 정말 절기매직이라고 하잖아요. 날씨가 한풀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새마음 새뜻으로 시작하는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철을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철부지다 보니까 입춘이 됐을 때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입춘이 아니라 입추였거든요. 이 정도로 철부지일 줄은 제가 몰랐네요. 입춘 춘추를 헷갈렸대요. 지금 또 밖에는 가을에 뭔가 초입을 맞이하는 그런 기분으로 엄청나게 장대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할 때 뒤에 우르르 쾅쾅 이런 소리가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녹음을 강행을 해봅니다. 근데 저희가 매번 오프닝을 할 때 지난 2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수다를 떨면서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일주일로 그 간격이 줄어드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요. 2주를 돌아볼 때는 뭔가 한 게 엄청 많은 것 같았는데 지난 일주일을 곱씹어 보니까 우리가 뭘 했지?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가 원래 창작하는 아침을 한다고 5시 50분쯤 일어났는데 저는 요즘 1시간 앞당겨서 4시 50분 기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시 50분에 일어나서 그 운동하는 새벽을 시작합니다. 나 홀로 싸움을 시작해요. 운동하는 새벽에 줄넘기, 달리기, 스트레칭 하고 이제 샤워한 다음에 5시 50분에 창작한 아침 시작하고 그리고 책 읽는 밤 저녁 8시부터 홀로 9시 반까지 책 읽는 밤을 진행합니다. 진짜 멋있는 루틴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원래 좀 강다님이 마음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지내는 스타일이신데 갑자기 이렇게 단단한 생활 습관을 마련하는 걸 보면서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너무 또 자유롭게 풀어져 있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일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내 삶에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해야 된다. 머릿속으로는 운동해야 된다. 뭐 책 더 많이 읽자. 글도 많이 쓰자. 생각은 하는데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실천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막 무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루에 1시간씩 아니면 1시간 반씩 시간을 빼놓는 거니까. 근데 매일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것도 매일 할수록 좋다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 게 창작하는 아침이라는 좀 작지만 큰 변화가 삶에 찾아오면서 가능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창작한 아침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서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창작한 아침 멤버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 마음은 그냥 순수한 의미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눈치 본다는 게 아니라 뭔가 선생님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점수를 뭐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강소파 발행 주기를 일주일로 바꾼 게 단순히 매주 발행하는 거야 하고 이 팟캐스트에 대한 업무만 늘어난 게 아니라 저희의 루틴이 아예 바뀌는 거잖아요. 격주로 발행하다가 매주 발행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의 어떤 삶의 속도나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개편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촘촘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깨달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일하는 텐션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달까요? 맞아요. 저희가 요즘에는 그렇게 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저희가 좀 더 콘텐츠 제작이나 발행에 책임감을 갖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강소팟 1주년과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운영해온 작은배닷컴의 후원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지난 1주년 방송에서도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신 메일이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한번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갈까요? 작은배 웹사이트 작은배닷컴 jagunbae.com에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아니면 웹사이트 하단에 구독 후원 메뉴가 있는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무료 구독이 있고 3달러 아니면 5달러 이 두 가지 티어로 나뉘어서 후원을 하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작은배 후원자, 두 번째는 작은배 열렬한 후원자인데 작은배 열렬한 후원자 같은 경우 저희가 발행하는 모든 컨텐츠 하단에 이름과 원하시는 링크를 적어드립니다. 방금 강다님이 이야기해주신 그런 혜택 말고도 작은배를 유료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또 다른 분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혹은 선공개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소팟 즐겁게 듣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또 저희를 조금 더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언제든 작은배닷컴 블로그를 찾아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후원 기능을 도입하기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저희의 생존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면서 살아남을 것이냐. 뭐 다양한 돈 버는 방식이 세상에 존재하겠지만 또 돈 버는 방법도 우리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블로그 가시면은 무료 구독만 하셔도 그간 저희가 어떤 고민을 거쳐서 또 후원 기능을 도입했고 웹사이트를 개편했는지에 대한 글도 읽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살펴보시고 저희를 오래오래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기쁜 건 벌써 작은배를 후원해주시는 유료 후원자분이 28명이나 되세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달에 5달러씩 후원해주시는 열렬한 후원자님들은 모든 콘텐츠 하단에 또 그 리스트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신 그 강속팟 에피소드 소개글을 눌러봐도 저희를 후원하는 분들을 살펴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후원자분들도 멋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시면 아, 이런 사람들이 강속팟을 함께 듣고 있구나. 또 작은배를 함께 응원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재밌는 하나의 또 컨텐츠라고 생각해서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드래곤볼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그 손오공이 이제 주인공이고 원래 손오반이 아들이거든요. 네. 근데 손오반이 그 나쁜 악당이랑 싸우다가 에네르기파를 쏴요 마지막에. 네. 근데 이렇게 쏠 때 뒤에서 손오공의 그 영혼이 나타나서 같이 쏴주거든요. 에네르기파를. 네. 그 해리포터에서 해리가 네. 그 엄마 아빠의 뭔가 영이 뒤에 나와가지고 같이 쏴주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에네르기파를 쏘면 뒤에서 후원자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같이 쏴주고 있는 좀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고민도 했었거든요. 멤버십이라는 말이 좋을까? 후원이라는 말이 좋을까? 좀 멤버십이라고 하면 내가 돈을 내고 무언가를 구매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물론 저희는 저희의 컨텐츠를 일종의 제품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 제품을 구매해주시는 분들이 저희의 고객이라기보다는 진짜 좀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 든든한 백 같은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멤버십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후원이라고 하자. 그리고 후원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자. 라고 좀 결론을 내린 거여서 앞으로도 좀 저희 뒤에서 같이 에너리기파? 에네르기파죠. 에네리기파 맞아? 네, 뭐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앞으로도 저희 뒤에서 에네르기파를 함께 쏴줄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단어 하나에 대한 강단과 소신, 강소팟 28화는 괄호 시리즈입니다. 오늘 괄호 속에 들어갈 단어는 협업입니다.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것인가, 앞으로 좀 더 컨텐츠의 생산량을 늘리고 또 질도 함께 유지하고 혹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고민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둘이 같이 좋은 협업을 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 이런 걸로 좀 이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두 사람이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밀접하게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저희는 일단 부부이자 동업자이기도 하니까요. 처음 저희가 같이 일하기 시작한 게 2021년 한 3월경이거든요. 그때 저희 둘 다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무엇이든 둘이 함께 해보자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식당을 했었고 또 식당을 하면서 글도 같이 썼었고 그 이후에는 작년 말부터 식당을 정리하고 좀 더 컨텐츠에 집중하기로 하는 그런 좀 다양한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함께 내렸고 그리고 또 둘 다 안 해본 일을 함께 시작한 경우라서 더 협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럼 가장 먼저 저희가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은 협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으니까 저희 두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협업이라는 게 뭘까?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좋은 협업이라고 하면은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정말 단순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정말 다른 점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일 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사람이 아니라 100명이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일 네. 이런 게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진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 두 사람의 가능성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지 두 사람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지 이런 여러 문제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협업을 잘한다는 거는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과 같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또 좋은 성과가 뭔지에 대한 것도 저는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성과가 잘 났다라고 하면 매출이 는 걸 얘기할 수도 있고 목표한 바를 무리 없이 달성했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여럿이서 할 수 있는 일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결과물이 그 성과가 창의적으로 나왔을 때 저는 이건 좋은 협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상대방 내 파트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좋은 협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 사람 간의 그 신뢰가 있어야 하고 또 싱크가 잘 맞아야 하는 거네요. 근데 그런 파트너들과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이거는 나 혼자였으면 진짜 못했다. 이 사람들과 함께여서 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흘러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협업이 좋다. 라는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 사실 저는 협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보통 대학을 다닐 때 팀플을 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좀 인터넷상에서 밈으로 많이 하잖아요. 조별과제에서 피해야 할 유형 이런 이야기들. 근데 사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에도 팀 프로젝트를 찾아서 들을 만큼 협업을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특이 케이스네요. 네. 왜냐면 저는 같이 하면은 무조건 재미있었거든요. 갈등도 푸는 게 재밌고, 내가 못하는 생각을 남한테 듣는 것도 재밌고, 무조건 저는 협업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지금도 그런 편이었는데. 소신님은 좀 유연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테트리스 다양한 모양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문제 해결을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보다 여럿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고 재밌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쓸 수 있는 자원도 다양하고. 근데 그 과정이 재밌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방금 강다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유연성 측면은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면 그 계획대로 잘 실행되게 하는 걸 재밌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와, 너무 좋다. 너무 짜릿하다, 신난다라는 느낌을 잘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저는 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협업이 아니라 그냥 매니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관리를 했던 거죠, 일을.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에서 했던 협업 경험은 그것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다 자신만의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같이 일했던 팀원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 나는 저기로 가고 싶었는데 일이 끝난 후에 뒤를 돌아보니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곳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물인데 더 마음에 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짜릿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나 혼자 계획을 세우고
나 혼자 이대로 가보자 하고 관리만 했다면 절대 이루지 못했던 결과물이구나. 이건 이 사람들과 내가 함께해서 이룰 수 있었던 거구나 라고 깨달은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좋은 협업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한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좋은 협업이 되려면 내가 파트너를 진짜 인간적으로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 작은 배로서 뭐 협업 제안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은 저희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고 저희를 이해하고 있고, 아니면 정말 단편적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쓱 보고 제안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저는 신뢰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우리와 같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으로 있으시구나. 아니면 그냥 이 협업은 이분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확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협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좀 정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의 시간을 진짜 존중하고, 뭐 회사에서 미팅을 할 때 엄청 내가 할 말을 준비를 잘 해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준비한 척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진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어떤 말을 할지 정확하게 알고 최대한 다른 사람이 이 미팅에 시간을 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게 협업 아닌가. 방금 강다님이 이야기하신 그 좋은 협업에서 중요한 신뢰, 그리고 또 서로 정성을 들일 마음, 이게 저도 역시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매니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매니징이라는 게 한 사람이 도맡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한 이유는 믿음이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왜냐면 이 사람이 누군가가 매니징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만큼, 혹은 누군가가 원하는 만큼 정성을 쏟지 않을 것이다, 혹은 정해진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협업의 어떤 경지에 딱 이르게 되면 사실 매니징이 필요 없어요. 서로 약속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함께 약속한 일정보다도 더 빨리 끝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몫을 혹은 그 이상을 해낼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정성을 쏟고 있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우리 지금 좋은 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협업이라는 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만나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신뢰를 쌓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상대방을 알아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협업이라는 건 단순히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팀워크를 좀 잘 다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협업이 아니라 진짜 뭐랄까요? 무라일체의 경지에 오른 협업? 그런 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 치즈레이지를 거쳐서 작은 배를 강다님과 함께 운영하면서 강다님과 하고 있는 게 그런 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둘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 작은 규모의 협업, 소규모 협업, 특히 두 사람이 시너지를 엄청나게 내서 하는 협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두 사람이 엄청 좋은 협업을 할 때에는 공통된 정체성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고 해요.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영향을 준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 영향을 준 건지, 그런 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작은 배 협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강당과 소신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일단 저희가 지금 강소팟을 녹음하고 있으니까 강소팟 발행을 할 때 어떤 역할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근데 최근에 한번 강소팟 제작에 있어서 역할 분담에 좀 큰 변화가 있긴 했는데, 그 전에는 큰 역할 분담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좀 저희 두 사람이 일하는 방식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보통은 협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정확하게 역할을 나눠라 라는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무조건 정해라. 그 회사에서 일 잘하는 법 이런 조언을 보면은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하고 개발자는 개발만 해라. 역할은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것도 역할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식당을 할 때부터 몇 가지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을 저도 하고 강단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빵은 다 강단님이 했고 세금 관련된 업무나 서류 작업, 돈 관리, 그런 좀 데스크 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다 제가 했지만 식당을 돌아가게 하는 일은 제가 없어도 강단님이 다 할 수 있고 강단님이 없어도 제가 다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역할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둘이 일하다 보니까 완전 좁게 역할 분담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빵을 좋아한다고 제빵만 하고 다른 걸 다 소시님한테 맡기면은 소시님 이제 기절하시죠. 그렇죠. 탈진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빵을 한다고 해도 부가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게 식당이 아니더라도 지금 작은 배를 운영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강소팟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는 그냥 강단님과 제가 돌아가면서 모든 역할을 도맡았었잖아요. 예를 들어 이번 주는 내가 기획도 하고 대본도 준비하고 녹음 일정도 잡고 편집까지 하고 다음 주는 강단님이 그 일을 또 다 하고 그러니까 그걸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만약에 강단님이 아파서 강단님 순서에 그 일을 못해도 제가 다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강단님이 거의 능력치가 같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왜 독특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냐면 보통 어떤 식당에 갔을 때 커플이나 부부가 운영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역할이 나눠져 있다는 게 정확하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는 분이 남자분이라면 남자분이 이제 주방과 재료 이런 걸 다 도맡고 여자분이 서비스나 컨텐츠 제작이나 이런 걸 도맡는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는 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식당 할 때도 한 사람이 홀 받다가 주문받았다가 사실 음식 제조도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저희가 일하는 방식 중에 독특한 지점이 아닌가. 능력치의 범위가 넓은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강소팟 발행은 누가 책임지냐 그러니까 이런 책임 소지는 나눌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우고 매니징을 잘하고 저희 같은 경우 소신님이 그런데 그냥 가만히 강소팟을 두면은 결국 소신님이 발행을 책임진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 이슈에 대해서 딱히 정한 게 없기 때문에 소신님은 일을 하다가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강단님이 서로 신뢰를 쌓고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무조건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우리 이제 팟캐스트 할 건데 팟캐스트 할 때 이 부분은 강단이 하고 이 부분은 내가 하자. 이렇게 나누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 이유가 회사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회사는 입사할 때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할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내 포지션에 맞춰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내가 도맡아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근데 저희 두 사람이 일할 때는 사실 그럴 필요조차 없고 오히려 그게 일을 잘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였던 것 같아요. 강단님은 좀 더 매니징하기보다 혼자 시간을 두고 작업에 몰두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시고 저는 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세팅하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근데 강소팟은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꾸준히 발행하면서 그 루틴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는 몰두만 하면 되는 업무가 됐고 반면에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는 후원자분들을 위한 텍스트 컨텐츠도 많이 발행하고 그 루틴은 또 좀 새로 잡아야 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할 때에도 토론이랄 게 없었지 않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눠지기까지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저희 두 사람이 스스로의 스타일을 깨닫고 어떤 일이 잘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걸린다는 게 진짜 1, 2주 걸리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이 살아도
어떻게 일하는지 이 사람이 맞아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협업에 이르기 위해 시간을 쓰는 걸 아까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두고 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뭔가 브랜드 간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가 프리랜서랑 협업을 한다든지 할 때 항상 시간은 촉박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의 협업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또 중요한 게 공유가 아닐까요? 제가 최근에 했던 협업 경험 중에 아차 했던 경우가 한 번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작업 자체는 너무 즐거웠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삐걱거린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는 있지만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해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역할의 범위는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로 공유하지 않고서는 서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최근 몇 년간은 강단님과 자연스러운 협업으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외부와 협업을 할 때 이 부분을 막 짚어야 한다는 걸 홀랑 까먹었던 것 같아요. 사실 회사에서는 이런 게 조금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역할을 좀 정확하게 나누고 그거를 서로 합의하고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좀 당연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강단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필요했지. 왜냐면 우리는 서로 믿지만 잘 알지 못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공부를 시켜주는? 나는 이런 걸 원해요. 저는 이렇게 일해요. 좀 이런 걸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그 삐걱거리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공유도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저는 이래요 하면 그러세요? 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공유를 하는 방식, 공유를 원하는 수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진짜 천차만별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로 공유를 해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저희 두 사람이 미팅을 안 하잖아요. 미팅이란 말도 안 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미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만나서 말을 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좀 웃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에 저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한다고 해도 개개인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모여서 갑자기 우리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에너지를 모아봅시다. 막 손을 다 같이 포개. 그러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팅도 개개인이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하고 이 테이블에 가지고 오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타임라인을 잡아놓는 게 좋을 수는 있겠죠. 뭐 이때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자. 근데 그 타임라인을 정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또 같은 페이지에 있을 수는 없어요. 특히 많은 사람이 맞아요. 있을수록. 심지어 두 사람이어도 그게 힘들어요. 이 얘기를 하면 진짜 이해가 잘 될 것 같은 게 강단님이 3년 전에 처음 일할 때부터 미팅이 싫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협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같이 머리를 모아서 이야기를 나눌 때 막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고민이 있으면 또 그때는 초창기니까 막 얘기 나누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강단님한테 우리 얘기 좀 나누자 하고 자리에 앉혀놓으면 뭐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강단님이 나는 미팅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만 나누는 게 싫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받아들이고 그럼 우리에게 맞는 방식은 뭘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고 우리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데만 지금 3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조직 문화라고 하잖아요. 회사 들어가면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일합니다. 미팅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문서로 정리되어 있고 막 법칙이 정리되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저희 둘처럼 진짜 24시간 붙어 있고 서로 좋아서 결혼까지 한 사람임에도 그런 시행착오가 필요했으니 예전에는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소팟 28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지금은 내가 강소팟 28화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봤는데 어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방식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전히 바뀐 것 같고 그게 좀 저희 두 사람만의 언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좋은 협업이라는 게 특히 소규모 협업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승인 도장을 찍어주는 형태는 좋지 않다. 내가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언제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커피 한 잔 마실 때 이야기해도 되고 그냥 갑자기 문자로 남겨도 되고. 근데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로 남기는 거다. 왜냐하면 그게 상대방을 가장 배려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글쓰기도 이건 진짜 정보성 글이기 때문에 좀 가장 먼저 그래서 포인트가 뭔지 뭐 예를 들어서 강소팟 28화는 협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하고 그 아래 뭐 블렛으로 이유를 찍어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소통이 제일 좋은 거죠. 그냥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저도 진짜 글쓰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에 공감을 하는 게 우리 지금 같은 페이지에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아니었던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는 막 열심히 내가 원하는 어떤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고 강단이 막 고개를 끄덕여서 이대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서로가 그린 그림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내 생각이 글로 남아있고 글로 전달됐을 때 그런 차이를 확실히 줄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같이 글을 쓰잖아요. 네. 그 작은배닷컴에 글을 발행하는 것도 한 사람이 써도 다른 한 사람의 피드백을 항상 받고 수정을 거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글로써 항상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발행하는 글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해도 결국에는 작은 배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 수 있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저희는 지금 굉장히 많이 쌓였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아니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그냥 소시님도 좋아하겠다. 아니면 소시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판단이 바로 서고 그게 그냥 100%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거의 맞아요. 저희는 심지어 칫솔을 쓰다가 칫솔을 바꿀 때가 돼서 강다님이 빨간 거 쓸래 파란 거 쓸래 하고 들면 제가 무슨 칫솔을 고를지 강다님이 먼저 맞출 정도로 사실 완벽하게 거의 생각의 싱크가 맞아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냥 핑크색 파란색 있다고 해서 뭐 소시님이 파란색을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늘은 핑크색을 고를 것 같다. 진짜. 네. 왜냐면 제가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소시님이 실제로 파란색 뭐 보라색이 있다고 하면은 파란색을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좋아하는 패턴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데이터가 쌓여서가 아니라 그냥 알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둘의 힘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정말 다양한 사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많은 사례가 커플이에요. 커플이 같이 일을 할 때 그 정도 싱크는 맞을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서로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관계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커플이 함께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시너지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그 좋은 협업을 하는 커플들의 사례를 보면 방금 저희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에 대해서 한 사람이 어떤 말을 시작하면 마무리를 나머지 사람이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동일할 때 좋은 협업이 가능하다. 저희가 너무 좋은 협업을 한다고 막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래서 강단과의 협업을 좋다고 느꼈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되기도 했어요. 그 책에 누가 나오죠? 그 책에 보면 자주 나오는 사례 중에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와 울라이 커플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이름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그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행위 예술가였고 오랜 시간 커플이자 함께 작업을 하는 동료였다가 나중에 이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별을 한 이후에 그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어떤 그 행위 예술을 해요. 근데 그게 아무나 관객이 내 앞에 앉으면 눈을 맞추고 그 관객이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까지 아이 컨택을 하면서 교감을 하는 그걸 이제 계속 릴레이로 몇 시간 동안 하는 그런 행위 예술인데 그때 헤어졌던 옛날 연인인 그 울라이가 자리에 앉아서 서로 교감을 하는 그 영상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사례가 나와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묘사를 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 사실 저 사람은 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된 정체성이라는 게 그냥 우린 좀 닮았어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면 그냥 그건 맞는 거다 정도의 어떤 믿음과 정말 그 뉴런이 연결돼 있는 것 같은? 아마 이 두 분도 칫솔 2가지 들고 색깔 맞추라고 했으면 10번 중에 10번은 맞추시지 않을까. 근데 꼭 커플이 아니어도 그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사례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두 사람이 매년 하는 연례 그 주주총회에서 항상 그 질의응답을 함께 받았대요. 근데 질의응답을 받으면 말수가 좀 더 많은 워렌 버핏이 열심히 대답을 하는데 그러고 나면 찰리 먼거가 그 생각과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 두 사람은 평소에 수많은 대화와 함께 내린 여러 의사결정을 통해서 싱크가 진짜 똑같이 맞춰져 있는 거죠.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실 말은 찰리 먼거가 한 거고 저는 입술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정말 열심히 좋은 협업은 생각이 똑같아야 가능한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또 협업이나 뭐 조직 문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양성,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정말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협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똑같다고 해서 좋은 협업이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생각의 싱크가 맞다고 해서 일을 하는 방식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서로를 잘 이해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상대방이 나와 어떻게 다른지, 내가 부족한 점을 상대방이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부족한 점을 내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파트너가 아이디어를 피칭했을 때 맞아, 무조건 맞아, 너 말이면 무조건 맞지, 너가 최고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파트너십이 아니라 나는 이런 앵글로도 한번 생각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을 좀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필요한 거 아닌가? 계속 그 같은 책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두레임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좋은 협업을 하는 파트너들이 마치 지구 반대편에서 온 쌍둥이 같다. 그러니까 엄청 극단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정말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쌍둥이인 것처럼 너무 닮아있지만 정말 다른 점도 있다는? 그러니까 그래야 또 좋은 협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맞아요. 제가 만약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랑 같이 일하라고 하면은 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랑 똑같은 사람? 진짜 답답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 두 사람은 진짜 명확한 몇 개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뭐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 성격의 공통점, 뭐 일하는 방식의 공통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기준이 맞다. 결국에는 이 작은 배가 발행하는 팟캐스트, 발행하는 글, 이게 가치가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돼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잘 맞아야 이제 서로 의견도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고 협업에 대한 의지 또한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두 사람이 회사 다니고 싶어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고 큰 규모의 회사를 만들고 싶다기보다는 작지만 탄탄한 회사를 컨텐츠를 통해서 만들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목표들이 분명하게 맞기 때문에 또 좋은 협업으로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게 달리 말하면 저희 두 사람의 가치관,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이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에 투영이 됐을 때 지금 작은 배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두 사람은 굵은 결정을 할 때 다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식당을 시작할 때, 회사를 그만둘 때, 식당도 그만두고 컨텐츠에 전념하기로 할 때, 뭐 그 전으로 돌아가면 결혼할 때, 그러니까 진짜 그런 굵은 결정에서는 다툰 적이 진짜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동시에 저희 두 사람이 명확하게 또 차이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저희를 계속 투닥투닥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미팅에 대한 예시를 들었었는데 강다님은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를 두고 논의해서 결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원하고, 저는 좀 더 공유 수준을 훨씬 높여서 사사건건을 얘기하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저희 두 사람의 차이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많이 다퉜죠. 몇 번의 갈등도 있었고. 하지만 그게 없었으면 저희 두 사람이 싱크를 맞출 수도 없고 지금 같은 협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두 사람만의 색깔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 처음부터 저희 두 사람이 완전히 똑같았으면 그런 과정이 없어서 저는 재밌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행착오가 저희 두 사람의 차이에서 시작됐고, 그래서 맞추기 어려웠고,
그렇게 얻은 지금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 이건 우리 거야. 지금 작은 배가 일하는 방식, 작은 배가 추구하는 건 우리 두 사람의 거야. 라고 딱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협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피드백이잖아요. 그쵸. 피드백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아야 할지. 이 피드백의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도서관에 가서 Creativity Inc.라고 그 에드 캣몰이라는 픽사 창업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픽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근데 생각해보면은 창작품을 만드는 회사 중에 꾸준한 성공을 보여준 정말 독보적인 회사잖아요. 픽사라는 회사가. 요즘에는 몇 번의 뭐 실패가 있었긴 하지만 이 책을 썼을 때 당시에는 거의 실패가 사실 없었던 토이스토리부터 막 할 때. 토이스토리 2, 뭐 니모를 찾아서 업, 워리 와우. 그러니까 들으면 하나하나가 진짜 홈런인 근데 이런 창작물을 계속해서 낸다는 게 그러니까 대중적이기도 하지만 아니 어떻게 이런 스토리라인을 그게 정말 픽사의 특징이잖아요. 게다가 이 영화 한 편이 뭐 3년에서 막 5년씩 걸리는 정말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픽사에는 그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문화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업이라는 영화를 이 감독이 도맡아서 만들기로 했다 라고 하면은 이 감독이 진행 상황을 막업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브레인 트러스트에 참여하는 감독들이나 아니면은 이 에드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스토리라인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캐릭터 디벨롭먼트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브레인 트러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구두로도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노트로도 지금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발전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고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다 전달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피드백을 받는 당사자가 이 문제점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반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문제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또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브레인 트러스트에 모인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열정이 있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다 기준이 높고 예를 들어서 픽사하면 스티브 잡스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는 브레인 트러스트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에드와 스티브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스티브가 당연히 참여하고 싶었겠죠. 그렇게 매니징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근데 스티브가 이 모임에 참여하면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이다. 본인의 의견을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죠. 삼성 미팅에 이재용 회장이 항상 참여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미팅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참여자들이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멍청해 보일까? 이 말을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 이 룰에 동의를 하는 정말 기준 높은 실력 뛰어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는 피드백에 일단 가치가 있고 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건 강요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 문제점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하겠다. 아니면 스토리라인을 아예 바꿔버려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이런 그 피드백 루프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희가 원래는 한 사람이 글을 쓰면 그냥 다른 나머지 한 사람이 그 글을 좀 손봐주고 문장을 좀 간결하게 바꿔준다거나 읽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준다거나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바로바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부터 만약 제가 글을 쓰면 강단이 바로 그 글을 손보는 게 아니라 마치 그 픽사의 브레인 트러스트처럼 그 글을 읽고 드는 다양한 생각들을 짧은 코멘트로 여백에 적어주는 방식으로 피드백 방식을 바꿨죠. 저는 이번에 그 강단이 피드백을 막 적어준 제 글을 다시 읽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강단님이 제 글을 읽고 그냥 순간순간 드는 감상으로 글을 막 수정했을 때는 사실 가끔 감정이 상할 때도 있었어요. 나는 이 표현이 너무 적확하다고 생각해서 쓴 건데 아니 강단 눈에 이렇게 보인다고 그냥 막 바꿔도 되나? 물론 좀 시간이 흐르고 보면 강단이 바꾼 표현이 좀 더 읽기 편하고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 순간에는 좀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좋은 협업이라는 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피드백을 줄 때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잘 맞는 피드백 방식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희가 좀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피드백 방식을 바꾸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우리가 맞춰가고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기도 했어요. 근데 진짜 피드백이라는 게 감상이 아니잖아요. 글이 됐든 뭐 영상이 됐든 팟캐스트가 됐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됐건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쨌든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쓱 보고 별로다. 이건 이게 낫지 않냐? 막 이런 거. 네, 요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저 와닿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을 주면은 정말 아무 의미도 없고 서로 감정만 상하고 주도하는 사람은 아예 하기 싫어지고 내가 이걸 왜 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당연한 건데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고민을 하지 않고 피드백 폭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협업이 완전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좀 책임을 지는 작업물이니까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무신경한 피드백을 막 받고 나면 이거 내 거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열의를 다해서 만들었는데 아니 누가 이렇게 쉽게 이래라 저래라 할 정도면 이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피드백을 준 사람의 작업물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순간 내가 만든 창작물이 그 누구의 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내 창작물을 들여봐 준 다음에 배려 있게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또 다시 그 결정권에 대한 거는 그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지면 그때야 비로소 이 작업물이 내가 책임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소시님이 말해준 것처럼 영감을 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 방향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걸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좋은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만들려는 이 결과물을 어떻게 하면은 다음 레벨로 올릴 수 있는지를 고민해주는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나와 이 창작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제가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은 피드백 잘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 피드백을 주기 전에 운을 띄우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별거 아닌 팁 같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대뜸 가서 뭐 어제 공유해주신 문서 파일 봤는데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은 딱 가서 소신님 저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시간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운을 띄우는 거죠. 그러면 소신님이 네 괜찮습니다 하면은 만나서 제가 사실 고민을 해봤는데 어제 공유해주신 문서를 보고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이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소신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벌써 기분이 좋아요. 피드백 받는 것 같지 않은데요? 네.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강다님이 인터뷰하셨던 그 올리다버거의 고미정 사장님 있잖아요. 그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미정 사장님만큼 또 협업의 달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만나뵀던 분 중에. 근데 제가 그때 그 에피소드를 편집을 했었는데 정말 이걸 너무 넣고 싶었는데 시간 분량 때문에 빼야 했던 미정님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정님이 함께 일하는 직원분께 어떤 피드백을 주고 싶으면 그냥 즉석에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일 끝나고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한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렇게 말하면 특히 상사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좀 긴장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좋은 이야기일까? 안 좋은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종의 긴장감도 피드백을 주기 전에는 자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미정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피드백하기 전에 운을 띄워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좋은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내 협업 파트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항상 나에게 피드백을 줄 때 배려를 갖고 해준다면 어떤 솔직한 피드백을 들어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솔직한 피드백조차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나는 완벽하고 너는 부족해. 그래서 너는 내 피드백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접근하면은 완전 거기에서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거죠. 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는 상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신입이기 때문에 아직 몰라서 그래. 뭔가 이런 느낌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는 사실 피드백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진짜 폭력이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협업을 하는 사람은 결국 좋은 리더인데, 좋은 리더는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다.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막 끄집어내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부족하고 나도 잘 모르지만 우리 함께 잘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는 태도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신뢰가 가고, 이 사람은 내가 따를 만한 리더인 것 같다. 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어떤 일을 하든 저희 두 사람만 해도 어떤 컨텐츠마다 책임지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강소팟에 대한 발행은 강다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또 텍스트로 된 작은배 블로그닷컴에 올라가는 다양한 컨텐츠들은 또 제가 발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에 있어서 제가 리더는 아니잖아요. 하물며 리더라고 한들 그게 어떤 직급의 차이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책임의 범위의 차이나 역할의 차이가 직급의 차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은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너는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지. 너의 피드백보다는 내 피드백이 더 우위에 있어 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의 일에 책임을 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피드백이 그 책임지는 사람의 피드백보다는 덜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눈높이가 맞아야 하는 것 같아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있고 보고서에 사인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사인하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는 좋은 협업이라는 거는 아래에서 위로 가고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저희가 최근에 업을 다시 봤잖아요. 네. 업의 감독이 브레인 트러스트에 처음 참여했을 때 저는 업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하늘을 떠다니는 성에 관한 영화고, 이 성 안에 두 왕자가 사는데 두 왕자가 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주 큰 새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큰 새와 업이라는 제목 빼고 싹 다 바뀐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작품에 대한 책임은 그 감독이 맡았겠지만, 사실 모두의 의견을 동등하게 생각했고 모두 가치 있다고 하는 합의가 함께 공유됐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수정이 가능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창작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토이스토리 3도 토이스토리 1, 2 돈 얼마나 많이 벌었냐, 3 당장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토이스토리를 만들었던 사람들끼리 비공식 픽사 산장이 있대요. 그런 산장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토이스토리 3 우리가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스토리 라인에 하나의 영화가 꼭 추가되어야 할까? 추가되어야 한다면 앤디의 어떤 부분이 뭐 드러나야 될까? 뭐 이런 진짜 고민을 하는 거죠. 이번에 뭐 1조 벌어보자, 이런 게 아니라. 다음으로는 협업의 좋은 환경이란 무엇일까? 좀 이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일단 협업하려면 마음이 편해야 한다. 마음이 편하다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뭔가 이런 편안함이 아니라 내가 실패해도 된다는 좀 안전한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 무슨 100만 분의 1의 천재가 아니고서야 어떤 일을 하든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쵸.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실패할 거면은 빨리빨리 실패하고 조금씩 발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실패해도 괜찮은 환경을 만드는 게 좀 협업에 좋은 좀 첫 단계가 아닌가.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심지어 저희 두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강단이 별로라고 할까?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웃기다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그런 검열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려고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저는 자연스럽게 뭔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전에 우리 막 바보 같은 이야기 해도 괜찮지,
우리는 그렇게 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좀 합의 같은 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강다님이 하신 적 있잖아요. 우리 망할 것 같은 일 한번 해보자.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순간에만 맞아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가 아니라 그 에너지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강다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래 강다는 망할 것 같은 일만 하자고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도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솔직하고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 협업을 할 수 있을까? 강다님이 생각할 때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인성이 아닌가. 그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야 좋은 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데 조금 주저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오를 했기 때문에 나도 오만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안 좋은 협업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둘이 만나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저희가 오늘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규모 협업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 같거든요. 회사가 100명만 돼도 회사의 대표님과 사원이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 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다기보다는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잖아요. 네. 뭐 대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를 방지하고자 이제 큰 팀 안에 막 작은 팀을 여러 개 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어떤 일하는 단위가. 네. 저는 두 사람인 지금이 좋고 추후에 더 큰 규모로 협업을 한다고 해도 대규모로 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저희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큰 조직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의사소통의 부재라거나 불필요한 의사소통 오히려 뭐 그런 것들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성격이어서 두 사람 다 아마 저도 비슷하게 앞으로는 소규모 협업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소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만 꼽을 수 있나요? 이게 한 가지만 꼽는다는 게 결국에 내가 잘하고 싶은 걸 꼽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면 다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이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협업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네. 앞으로 강단과 함께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협업하려면 내가 이 부분을 좀 고쳐야겠다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 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단이 나한테 와가지고 무슨 터무니없는 아이디어 같은 거 가끔 사실 내시잖아요. 진짜 뜬금없는 상상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맥락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지? 진짜 이걸 하자는 건가? 막 그런 당혹감이 들 때도 있고 심지어 맥락을 이해했는데도 제 취향이 아니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이디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별론데? 맨날 이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좀 직설적인 면도 있으니까. 근데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는 둘이잖아요. 두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니까 50%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 세계 인구의 50%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의견을 내는 게 50% 지분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별로면 누군가는 꼭 별로라고 생각할 것 같고 인구 절반은 별로라고 느낄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는 너무 작은 팀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가 좋은 결과물을 낼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마치 제가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다 아는 사람처럼 섣부르게 판단하는 게 좋은 협업을 위한 태도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어떤 거든 간에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할 수 있겠구나. 공감이 되는데요. 상대방의 의도를 특히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의도가 좋을 거라고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일이 더 멋져질 거다.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즐겁게 작은 배 혹은 강소팟을 꾸려가고 싶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댓글은 듣고 계신 플랫폼에, 사연과 방송 후기는 hey@작은배.com, hey@jagunbae.com에 메일로 남겨주세요. 두 분님이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소팟의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와 함께 곶자왈의 소리를 선물해드립니다. 에너지가 필요할 때 곶자왈의 소리를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이만 총총. 두 분님이 1주년 축하 메시지를 저희가 이미 1주년 기념 방송을 다 녹음한 이후에야 보내주셔가지고 뒤늦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소리가 진짜 자연 그 자체의 소리더라고요. 오늘 곶자왈의 소리를 강소팟 친구들 모두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곶자왈 소리 함께 들으면서 오늘 방송도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오늘은 협업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